퀀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도 좀 먼저 퇴근을 할까 합니다. 그, 오늘은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에, 그 우리가 이게 노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 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엄연히 다르고 사고하는 과정도 틀리고 행동하는 과정도 틀리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아마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부모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돈을 버는 방법이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자기 그게 뭐 자기가 하는 업종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 시간이라는 그 노동이죠. 일단 우리 인간의 내 몸뚱아리에 있는 육체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번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그러한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뭐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택시 운전을 하러 간다 합시다. 노동자로서 택시 운전사가 운전수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보죠. 저 택시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사장님께서 택시 운전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6시간 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기본급은 얼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뭐 얼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시간에 대한 금액은 딱 정해지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노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든지 어느 직종의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시간축이 있으면 시간축에 따른 수익인데 시간이 우리가 흘러가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도 똑같이 일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데 말해서 투자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투자는 매수를 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있죠. 그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종목이 앞으로 뜰 것인지, 어느 종목이 앞으로 내려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장기적인 추세 상황에서는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단기적인 추세 상황에서는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앉아 내다보고, 그 다음에 앉아 고민을 좀 하죠.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수 조건을 딱 맞추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합니다. 매수는 어느 시점에 내가 그 매수를 할 것이다. 매도는 언제 매도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 정도 수익을 냈을 때 매도할 것이고 손절가는 뭐 3%면 3%, 2%면 2%로다가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 원칙이 딱 정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매수를 딱 했죠. 매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 하죠?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투자에서는. 뭐 한다는 거죠? 그냥 놀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을 보든 잠을 자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이런 거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또 고민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매수하는 타임과 매도하는 타임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누가 뜬다 하더라, 뭐가 좋다 하더라 하니까 그때 막 사버려요. 그냥 그때 사버려가지고 종일 봐 또 그거를 뭐 차트가 어떻게 되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하면서 종일 보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노동이지 그 투자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동의 습관처럼 이렇게 습관처럼 또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의외로 그래서 제가 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보면은 제가 초등학생들도 뭐 퀀트 관련된 이렇게 수학들을 하거든요. 수학을 수학 위주로 하지만 진짜 이제 이렇게 주식 관련된 수학을 좀 한다고 실제 또 투자를 하고 학생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사고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와 투자에 대한 대가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엄연히 지금 다르다니까요. 시간축에 대한 이렇게 노동은 우리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갈 때 그 똑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데 투자는 과거에 미리 고민했다가 실제 투자를 한 시점부터는 우리는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하고 매도 타임이 오면 그때 클릭 한번 해서 매도 쳐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셔야지 그걸 뭐 종을 보셨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또 뜨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원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원칙 없이 진행해버리면 문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설령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원칙대로 진행했는데 지금 3%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다시 6%, 7% 올랐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투자를 한다는 그런 사고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 문제 해결을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조 좀 해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추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오늘은 좀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네. 좀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게 명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렇게 명제를 유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먼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소식들과 뉴스들과 뭐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을 하는 이렇게 방법으로는 연역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어디 신들린 사람들이 이게 된다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냥 그렇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기납적인 방법 있죠. 그러니까 기납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상황은 그래 왔다는 추세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든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추세가 그래 왔기 때문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납적인 방법도 있고, 또 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과거에 어떤 3년 전에 또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좀 유사하더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측은 이제 지금까지 관찰을 대상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이게 결과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인데, 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추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역법적이나 기납법이나 뭐 유추라든지 뭐 예측이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예측 측면을 봐야 돼, 그죠? 예측, 유추보다는 경험은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투자하는 방법에서의 그 습관, 생각, 이런 부분, 행동,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노동으로서 대가받는 그런 방법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다시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미리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다시 살펴보시고, 매수를 한 타임부터는 노동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식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는 이제 이렇게 공식화를 시키면 좋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 그 회사의 기업에 대한 실적과 그 뭐 과거의 실적과 미래에 대한 실적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 실적과 더하기, 그 다음 뭐죠? 성장성이죠. 또 성장성을 다른 말로 프리미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 기업의 실적은 보실 때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주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보시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캔들에 있는 길이입니다. 캔들에 있는 길이. 캔들에 있는 길이가 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 세력이 양봉으로 되어 있다면, 양봉으로 길다면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훨씬 크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불일치가 상당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캔들의 길이가 주가를 하나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또 원인이 되는 것은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이죠. 시점. 그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그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있죠.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석유값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주가를 올라갔다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캔들에 있는 또 그 차트에 있는 캔들에 있는 어디 부분이죠. 위치도 중요한 거죠. 꼭대기에서 사느냐, 밑바닥에서 사느냐,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사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바로 원인이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주가의 원인을 주는 것은 바로 돈을 누가 사고 있느냐, 누가 파느냐라고 하는 거, 방향성이라고 했죠. 누가 사고 있느냐, 파느냐라고 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돈 많은 세력들이 산다든지 파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보통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를 결정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아시면 좋다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퀀트 수학이 굉장히 좀 좋은 점이 있거든요. 바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 P,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 주가는 그러니까 펑션 F라 해가지고 바로 길이 L, 그 다음 시간, 타임,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타임하고, 그 다음 그 위치, X, 그리고 그 돈의 세력 주체, money, M. 요 네 가지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잘 보셨으면은,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한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거기 6월 19일자로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6월 19일자로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주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6월 19일부터가 주가는 좀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좀 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었고, 그쵸? 아마 보셨으면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6월 19일자로부터 해가지고 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본 이유가, 우리가 선물 옵션이 만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미중 간에 좀 무역 분쟁도 그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명확해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북 경협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는 크게 저는 상승하지는 못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로봇 관련주가 좋다고 했었죠. 로봇 관련주. 근데 그 로봇 관련주가 아마 오늘 많이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차익을 실현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그 ESS 관련된 거 좀 있었죠. 보시면 그거는 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 떨어졌을 때 처음에 그때 다음날 이렇게 종가에 샀기 때문에 약간 수익을 내고 지금은 약간 팔았습니다. 사실은 한 1%인가 이렇게 수익 내고 진역에서 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근데 만약에 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 위치에서 다시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다 내려왔는데 더 밑바닥이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것도 다시 매수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시면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가 다음 주까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남북 경협주 쪽이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단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단기적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철도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건설 관련된 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남북 경협주를 실제 하게 된다면 단타로 그냥, 제가 같은 신혼 같은 경우 단타로 그냥 끝냈는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타로 해서 뭐 당일날 이런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해서 빨리 한 5% 이상 되면 그냥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도, 좋은 사람들도 그랬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주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찾아보면 바로 있을 겁니다. 저는 신문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지금 남북 간의 38도선 그쪽에 유네스코 쪽이 등재되고 이런 부분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어떤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쪽에, 뭐 그런 쪽 있죠. 유네스코 등재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화단 조성하고 식물을 수목 같은 거 꾸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제재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있죠. 다시 말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이쪽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표적으로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원익 IPS라든지 하나 마이크로라든지 테크윈, 네페스, 한솔케미칼, 알파홀딩스, AD칩스 이런 쪽도 눌림목 있을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거는 좀 좋을 것 같고, 제약 관련된 쪽은 있죠. 우리가 이게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저기 또 조학적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곡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곡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업 실적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고, 더 낮아지면은 일단 기업 실적부터 낮아졌다는 이 부분은 기업 실적도 좀 안 좋을 뿐더러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이런 거잖아요. 프리미엄도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적은 거의 없는데 우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아직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밑바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걸 굳이 뭐 사가지고 단타를 몇 퍼센트 먹고 그냥 말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길게 가지고 하신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이오 쪽은. 꼭 바이오 그쪽도 저는 관심 있는 바이오 쪽은 있는데요. 유한양행제는 좋아합니다. 유한양행. 실제 좀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비타민제는 비꼼씨를 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는 비타민제는 비꼼씨를 먹고 있어요. 추천도 해주고 있고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양행 1등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한양에게 만약에 무너지면 아마 지금 바이오주는 다 무너진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도 꺾이면 뭐 신라젠이니 뭐 HLB니 뭐가 어떻다니 뭐 많죠.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셀트리온이니 앞으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쪽 말고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고 헬스케어 쪽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계를 부착시켜서 어떤 맥박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뭐 관련된 어떤 기계들 있죠. 그런 쪽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레이저 쪽 관련된 기계들이나 이런 쪽은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오히려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 보시든지 유한양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 이 정도만, 그 외에는 좀 여러분들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소차하고
뭐 전기차 쪽은 뭐 고롱 머티리얼도 있고 유니크도 있고 평화산업, 이엔코리아, 고롱 인더스트리 뉴로스, 뭐 시노팩, 뭐 GMB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눌림목일 때 한번 보시는 것이 좀 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 뭐 전기차 관련주는 상하 프론텍, 일진 머티리얼, 신흥 SEC라도 후성, 첨보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주로 캠트로닉스, 그다음 칩셋 미디어, i3 시스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 상황은 조금은 잘 풀릴 거는 같습니다. 저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기가 있어서 19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투자에서의 관점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에 대한 그러한 관점 뭐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면 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지금 정립을 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퀀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